뭐 거품이죠. 네, 거품이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금융의 3단계 네. 민스키 모멘트 이런 거 할 때 처음이 이제 해지 금융, 네. 두 번째가 이제 투기 금융, 이제 세 번째가 폰지 금융인데 지금 이제 투기 금융을 지나 폰지 금융에 발을 디딘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바보들이 내 파는 걸 사줄 거야, 이게 폰지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 돈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배당을 주는 게 폰지잖아요. 예. 지금 이야기는 야, 내가 내년에 성공적인 IPO를 하면 갚을게. 그렇게 잘 되면 내가 갚을게. 그때도 장이 좋아서 그때 IPO가 대성공을 하면 난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타임 스케줄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제 큰일 나는 큰일 나죠. 그런 금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제 터질진 몰라도 터지긴 터진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신호는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규모 IPO가 계속 성공하면 괜찮은데 예. 이제 삐끗하거나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말씀하셨던 그게 하나의 기조고, 그 기조를 이루기 위한 뭐 정책 수단들도 뭐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양쪽 하나 하겠죠. 그렇죠. 양쪽 하나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 이번에 파월 의장이 문에 발을 넣었잖아요. 네. 뭐 아무튼 단기 국채 위주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 줄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최대 화두인 환율을 말씀을 안 나누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환율 붕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40%는 국민연금 탓이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건은 10월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두 번째 방아쇠는 11월에 있었던 오픈 AI의 챗GPT 3.5 발표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큰 자산, 금융 자산가들이 한국 원화는 보유하면 안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네. 근데 이걸 이제 말씀 나눈 걸 이제 전제로 한국은행 총재 발언 아마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네. 이민 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 이민 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국적은 한국에 있지만 네. 내 자산은 대부분은 음, 달러 파킹하겠다는 음, 그 요구가 엄청나게 격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홍춘욱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올해로 이제 33년째 경제 분석가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전부터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자문사에서 국민연금 따라 투자 또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을 좀 추종하는 자문사 차려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홍춘욱 박사님 오신다고 그러면은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 결에서 토론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국민연금 투자를 따라하라. 근데 국민연금이 올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돈 벌었잖아요. 한 20% 이상 예.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1322조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더 될 겁니다. 지금 더 되겠죠. 이 예, 시간. 예. 3분기 기준이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거의 따라하듯이 운용을 해주셨으면 프리즘 자산운용도 우리 고객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6천 명의 고객님들이 계신데 네. 별 때마다 숫자가 팍팍 늘고 있죠. 아, 그러세요? 아. 6천 명들의 고객님들 중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해지율, 네. 이탈률이 2%가 안 됩니다. 아. 만족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2%가 안 된다. 예, 해지율 2%. 그러니까 가입하셨던 고객 그러니까. 중에 예. 펀드나 뭐 자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신 분의 비율이 2%. 이야. 그러니까 뭐 요새 좀 좋습니다. 표정 홍 박사님 표정 자체가 아주 좋으시네요. 예, 약간 너무 이제 좋습니다. 편하게 송년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점심을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그렇죠. 예? 계속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 거품 붕괴될까? 그러니까 거품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의가 많잖아요. 네, 뭐 거품이죠. 네, 거품이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금융의 3단계 네. 민스키 모멘트 이런 거 할 때 처음이 이제 해지 금융, 네. 두 번째가 이제 투기 금융, 이제 세 번째가 폰지 금융인데
지금 이제 투기 금융을 지나 폰지 금융에 발을 디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헤지 금융은 잘 아시는 워렌 버핏 스타일의 투자. 요걸 내가 안 가지고 있다가 혹시 이게 오르면 어떡하나 싶어서 좀 사두는. 뭐 이런 그러니까 절대적인 저평가를 보고 사는 네.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헤지 금융 제일 좋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보면 뭐 2022년, 23년 네. 이런 때겠죠. 그러다가 이제 투기 금융이 이제 시작됐죠. 그게 이제 2025년에 시작됐는데 전 세계 AI 기업들이 이제 금리 불문 돈을 땡겨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그 하는 태도들을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냐, 이자 보상 비율이 뭐 어떻게 되냐 네. 이런 걸 따지면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를 보통 저희들이 이제 투기 금융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원금은 생각 안 하고 계속 대출을 받겠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 여윳돈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여윳돈은 다 썼고 지금이 아니면 이 경쟁에서 내가 누락되는 순간 나는 모토로라나 또는 노키아 꼴이 난다. 아이폰 모멘트 때의 그냥 피처폰 팔던 회사 꼴이 난다. 나는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급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제 얼마 전에 신호가 나왔는데 테슬라의 XAI가 네. 앨런 머스크가 세운 XAI가 이번에 2.5년 만기가 되게 짧아요. 만기 2.5년으로 우리 돈 30조를 차입하는데 금리를 10.5%로 차입하더라. 네. 자, 이건 갚을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무슨 2.5년 대출을 하는데 금리 10.5로 빌리냐. 이건 답이 딱 나오거든요. 네. 발을 디뎠구나.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무슨 생각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차입을 했을까? 그리고 돈을 빌려준 데가 또 세계 4대 사모펀드인 아폴로예요. 그러니까 뭐 블랙스톤이라든가 KKR이라든가 이런 데 다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사모펀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돈을 빌려주면서 다들 뭘로 저기를 돈을 빌려줬을까? 10.5도 굉장히 리스크해 보이는데 아폴로는 왜 빌려줬을까? 딱 근데 답이 어제 나왔죠. 스페이스X 상장. 그러니까 결국 내가 따서 갚을게. 스페이스X가 그렇게 장외 시장에서 엄청난 건물이고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거를 계속 상장을 못하던 게 이제 이익이 안 나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중간중간에 사고도 좀 나고 해가지고 못했던 건데 그걸 갑자기 최근에 엄청나게 쏘아 올리더니 11월 한 달에만 16번 쐈다나 뭐 그런 뉴스들을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네. 딱 12월에 그 대규모 차입하자마자 IPO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내년에 나온다. 자, 이런 걸 보면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음에 들어올 돈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는 그리고 다음에 들어올 뭐 내 지분 판 걸 갖고 미래를 베팅하는 새로 들어올 돈이 있으니 난 이걸 해도 돼. 뭐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걸 폰지 금융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랑 오픈 AI가 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폰지 금융의 일환이라고 순환 출자니까요, 사실상. 그렇죠. 자기 물건을 제일 많이 사주는 데다가 갑자기 주식을 사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순환 출자고 또 그걸 한 이유는 오픈 AI가 이제 내년에 들어올 거니까 여기도 1조 달러 정도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트로픽 그 아마존이 투자한 엔트로픽도 이제 내년에 들어올 거고 이런 식의 이제 투자들이 내년에 들어오면서 대규모 IPO 붐 속에 이제 행복했던 버블이 이제 막을 내리겠죠. 근데 네. 이제 언제 막을 내릴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 버블의 이제 마지막 조건들 네. 나보다 더 바보들이 내 파는 걸 사줄 거야 이게 폰지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 돈으로 기존 고객들에게 배당을 주는 게 폰지잖아요. 예. 버나드 매도프, 찰스 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름이 떠오르는데 지금 이야기는 야 내가 내년에 성공적인 IPO를 하면 갚을게. 그리고 그때 내가 또 잘 팔아서 돈을 댈게. 뭐 이게 이제 뭐가 되면 하고 그때 또 우리가 들어올 때 시장 가치 뭐 엔트로픽은 예를 들어서 0.8조 달러. 그리고 스페이스X는 많이 나오면 1.3조 달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면 내가 갚을게. 그때도 장이 좋아서 그때 IPO가 대성공을 하면 난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타임 스케줄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제 큰일 나는 큰일 나죠. 그런 금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제 터질지는 몰라도 터지긴 터진다라는 거죠. 신호는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규모 IPO가 계속 성공하면 괜찮은데 예. 이제 삐끗하거나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조심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
우리나라 GDP 10배에 달하는 돈이 몰렸죠. 네. 2경원인가 3경원이 몰렸던 걸로 기억나고 그 들어온 회사가 PBR이 열 몇 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한 배인데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공모 가격의 PBR이 10배는 넘었고 20배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의 20배 정도를 받고 들어오자마자 LG화학의 물적 분류 회사가 시가총액 2등으로 들어왔죠. 그거 보고서 시장이 자제력을 잃었다. 네. 그런 표현들 이제 뭐 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많이 했으니까요. 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신호가 나올 때 사람들이 이건 하면 그냥 돈 넣고 돈 먹긴데 돈이 복사되는데 이거 왜 안 해? 이 가치? 그건 남한테 물어봐. 난 몰라. 이런 식의 투자가 전형적인 폰지 금융이죠. 근데 이제 내년에 뭐 엔트로픽이 들어올 때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 뭐 오픈 AI가 들어올 때 그렇게 될지 아니면 스페이스X가 들어올 때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뭐 아직은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최소 8개월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이제 눈앞에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버블에 대한 걱정은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거품 붕괴 이상 징후가 왔다. 자, 이 중요한 표현 해주셨고요. 제가 마치 홍 박사님 말씀 속에 이제 폰지 금융 가지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난 한 1, 2년 동안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됐었던 부동산 PF. 이것도 아파트 짓고 분양되면 갚을게 하면서 빌린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10%죠. 근데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이제 그러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죠. 그렇죠. 대마불사 뭐 이런 일들 겪죠. 네. 그래서 요새 뭐 저축은행들이 속속 팔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대하게 지금 인수합병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를 보면. 뭐 이제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폰지 금융이었던 거고. 그렇죠. 2022년 폰지 금융이 터진 거고. 지금 이제 미국장에서 요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아주 중요한 신호가 10.5%.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XAI의 2년 반짜리 대출이 10.5%다. 어마어마한 거죠. 돈이 없다. 예. 그리고 나는 스페이스X 상장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러니 금리 얼마 됐던 태워. 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럼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26년에 대규모 IPO가 등장하는 시점, 그것은 말 그대로의 정말 이상징후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 박사님께서 오늘 자료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지금 네, 여러분 자료 같이 보시면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어떨지요? 일단 뭐 이제 최근 2달 사이에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우리가 이제 네.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나 뭐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한 게 아니라 사모펀드 등을 타고 이루어진 대출을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제 왼쪽 보시면 오라클과 오픈 AI, 네. 요새 이제 오라클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오픈 AI가 이제 둘이 차입을 하는데 우리 돈 50조. 그리고 만기 5년. 근데 금리가 6.4.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시중 금리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면 메타. 예. 그 리마라는 AI 이제 엔진을 개발해서 오픈 소스로 개발해 놓고 있는 메타입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 돈 45조. 이건 돈의 전쟁이고요. 만기 24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롤오버에 제가 알기로는 프라이빗 커비넌트, 그러니까 이제 대출해 주는 사람과 내부자들 사이에 어떤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핌코, 세계 최대의 채권형 펀드. 그러니까 6.58.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XAI, 테슬라의 XAI, 그것도 콜로서스 1도 아니고 이제 2. 이번에 2가 발행되고요. 만기 2.5년. 그리고 대출금리 10.5의 주된 주관사 아폴로. 네. 자, 이런 식의 금리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유를 알 수 있죠. 왜 트럼프가 그렇게 파월 의장을 구박해가면서 쫓아내려고 그러고 해시시 됐든 뭐 마이런이 됐든 자기 밑에 있는 딸랑이들을 연준 의장으로 꽂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자기가 봤을 때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AI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보다 더 저렴한 돈으로 여기다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패권은 사라지는 거야. 뭐 이런 논리에 설득된 것도 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가 이제 파퓰리스트고 내년 선거 전에 주가 띄워서 선거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꿍심이 한 80%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한 20% 정도는 이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야 라는 대명분도 가지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거고,
스티브 마이런이 이번에 12월 FOMC 점도표에서 내년 2.25에서 2%가 적정금리다라고 찍은 거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해시시 됐든 마이런이 됐든 베센트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내년 미 연준에 적어도 이제 아주 굉장한 비둘기파가 등장해서 지금 현재 금리 3.75에서 3.5인데 이거 한 150bp 인하하겠다라는 자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의 금리 인하가 벌어지면 이제 돈의 가치가 사라지고 또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열려서 이 돈들이 이제 IPO의 성공까지 가려는 일종의 이제 트럼프 정부 주도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뷰까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26년 경제 전망할 때 위험한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썼었어요. 아주 잘 쓰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위험하죠. 유동성 장세는 맞는데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26년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즈음에 연중에 뭔가 위험한 일이 터질 수는 있다라는 이제 경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터지지 않게 계속 끌고 가지는 않을까? 그럼 무능한 정부라서. 죄송합니다만 뭐 중국이랑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 H200 뭐 엔비디아 건 봐도 그렇고 네.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집단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하나, 충성 맹세 하나로 모인 조폭 같은 집단이지 전문가가 거기에 있는가? 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그러니까 모든 정책, 충성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맹세.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정책들을 보시면 네. 자기는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겠지만 시장의 변동성들을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장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정책금리 분명히 이번에 인하됐는데 3번 연속 인하됐는데 왜 10년물 국고금리는 안 내려가고 모기지 금리는 올라가는가? 네. 시장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무능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더군다나 중국한테 맨날 퍼주고 있고.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네. 이번 12월 마지막 FOMC 회의 때 그 회의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남겼는데 차기 연준 의장은 즉각 금리 인하할 것. 이제 즉각 금리 인하라는 표현 이걸 사실 취임하자마자부터도 얘기해 왔고 줄곧 해왔는데 역시 마지막 FOMC 회의 기간에 딱 하니까 또 헤셋은 연준 위원이 아니니까 발언할 수 있잖아요. Plenty of room to rate cut. 금리를 인하할 엄청난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역시 중립 금리를 낮게 보는 거예요. 3%가 아니라 훨씬 낮게 보니까 금리 인하할 여지가 많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맹세하는 거죠, 계속. 예,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근원 인플레를 2.5 찍었잖아요. 네. 근데 정책 금리가 2.25나 2%면 예금에서 자금을 이탈시켜 투기적인 자본으로 가라. 또는 그렇죠. 폰지 금융으로 가라. 라는 그런 신호이고. 전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장이 올해 미국장보다 좋을 거다고 예측을 했다면 올해는 반대로 예. 국장보다 미장이 좋아 보인다. 26년을 봤을 예, 때. 왜냐하면 저기에 미친 자가 있다. 아, 도른 자가 있다. 혹시 박사님 말씀 이렇게 저는 시원해서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또 걱정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미국 안 가면 돼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를 왜 갑니까?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고. 네, 우리 목사님 아니 트럼프 퇴임하고 가면 되니까요. 퇴임하고 그러면 예. 정권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JD 벤스가 되면 또 4년 또 있다 가면 되지. 우리 건강이 중요하지 뭐 네. 무엇보다 꼭 가야 됩니까 그 나라? 사실 옛날보다 사실 매력이 없는 나라잖아요. 일단 환율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말도 못하고 네. 무엇보다 레이시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좋아했던 그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진 나라인데 뭘 우리가 굳이 거기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뭐 우리가 차이니즈 드림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물 건너갔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물 건너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께서 저술해 주신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여러분 이런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시고 그 역사의 기초에서 또 어떤 식으로 또 되풀이되는지를 들여다보는데 오늘 말씀도 도움이 되셨겠지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책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겠고. 거기 뭐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전형적인 스토리텔링 레버리지가 벌어지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따서 갚으면 돼. 네, 이러면서 막 레버리지를 금리 불문 일으키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왔죠.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홍춘욱 박사님께서 실천 투자 멤버십 지금 12월 대모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또 이 실전 투자 멤버십에 가입해서 좀 더 생생한 유튜브를 이야기를, 넘어선 생생한 이야기 어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참조해 봐 주시길 바라고 고정 댓글 상단에 해당 내용들을 또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 붕괴 징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고 뭐 투기를 넘어 폰지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질문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이 산타랠리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초 또 뭔가 좋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기대감도 하고 계신데 이상 징후가 뭐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12월, 1, 2월 뭐 이렇게 향후 3달 동안에는 어떤 포지션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홀딩이다. 예, 지금은 그냥 3달 정도는 MTS나 HTS 창을 안 들여다보고 어디 네. 책도 열심히 읽고 디지털 디톡스 하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 하면 뭐 내년 2월, 3월까지는 파월 의장님이 여전히 의사봉을 쥐고 계시는 상황이고 당연히 네. 얼마나 차기랑 현직 연준 의장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지 그렇겠죠. 저는 훤히 보이거든요. 네. 특히 파월 의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AD 벤스 같은 자가로 기억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인간이라는 표현도 쓰기 싫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서 번스 같은 인간들. 네네. 죄송합니다. 아서 번스 같은 인간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실까네.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버블에 대한 경고를 할 거고 또 함께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쿡 이사님이 옆에서 한팔 거두실 거고 자산시장 버블이다 조심하자. 네.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나 원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격동의 시대는 계속된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지는 별이고 새로 뜨는 라이징 스타가 저기 150bpn 할 건데 100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눈 딱 감고 다가오고 있는 150bp 컷, 자이언트 컷을 기다리며 이럴 때 조정받을 때 태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큰 마이크를 더 큰 스피커를 잡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서 수많은 변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 3달 정도는 눈 딱 감고 시장 뉴스에서 좀 디톡스 하시면 훨씬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홍 박사님께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26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하나는 역시 연준 의장의 교체예요. 연준 의장은 이름하여 세계 경제 대통령이니까. 자,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으나 차기 연준 의장으로 어쨌든 충성을 맹세하는 경쟁하고 있으니까 후보들이 누가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제대로 보이는지를 가지고 이제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럼 차기 연준 의장은 분명 햇셋이든 햇셋보다 더 충성심이 많은 그 어떤 인물이 뭐 케빈 오시나 그렇죠. 그런 인물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차기 연준 의장은 취임사에서 어떤 발언, 어떤 공약, 어떤 식으로 내가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라는 생각을 내비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마가. 뭐 그 힌트는 엄청 주겠죠. 네. 그러니까 꼭 마가를 안 쓰더라도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혁신 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네. 닦고. 그렇죠. AI 버블을 더욱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말씀하셨던 그게 하나의 기조고 그 기조를 이루기 위한 뭐 정책 수단들도 뭐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양쪽 하나 하겠죠. 그렇죠. 양쪽 하나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 이번에 파월 의장이 문에 발을 넣었잖아요. 네. 뭐 아무튼 단기 국채 위주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해 줄 수도 있다. 이제 네. 물론 이게 전번에 있었던 그 사태 때문이겠지만 네네. 단기적인 그 그렇죠. 단기 채권 시장에서의 이제 신용 경색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단서는 달았지만 네. 일단 QE를 할 수 있는 QT 중단했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약간 변형 버전인 아무튼 대규모 시장 개입 단기 국채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차기는 아마 일본이 했던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아니면 퀀터티브 이징 양적 완화 이런 걸 해서 말 안 듣는 장기 국채 시장을 내가 다스리겠다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12월 FOMC 회의 때 말씀하셨던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입을 진행하겠다. 이것은 단기 금융시장이 너무 지금 요동치니까 안정화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든 장기 국채든 국채를 매입하는 매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니까 정의상 이것도 양적 완화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 그 보고서인가 거기 보면 네. 그 공개 시장 조작, 네. 오픈 마켓, 뭐 그 오퍼레이션 뭐 이런 거에 그 국제 대상을 우리나라도 2년, 3년짜리 국채가에 다 넣어놨어요. 네. 그런 거 사는 걸 우리는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평상적인 공개 시장 조작의 대상 범주에서 네. 단기 국채를 하겠다라고 신호를 준 거 정도지. 이건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장기 국채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퀄리티 컨트롤까지 가면 이제 ETF 사는 것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뭐 아니면 회사채를 사는 거. 네. 아직 그까지는 이제 안 하지만 뭐 아니니까. 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26년의 유동성만 한번 가정해 보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25년에 이제 입법 조치만 있었고 발효는 아직 안 됐는데 26년 한 중반쯤이면 발효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을 중심으로 단기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연준은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조치까지 단행하고 그럼 이 투트랙으로 유동성의 폭발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스토리텔링이죠.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190억 불의 비트코인 청산 사태에서 본 것처럼 예. 저는 그 탈중앙화라는 코인의 매력은 이미 이제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트럼프 인사이더 웨일 이제 이 계정으로 그렇게 우리 돈 20조 이상의 자금들을 털어먹는 비정상적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세력들이 개미 털어먹기 좋은 웨일들이 고래들이 개미 털어먹기 좋은 시장이라는 건 사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다 똑같은 아사리판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신뢰성에 굉장히 결정적인 훼손이 있었다. 네. 특히 그렇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더 철학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더가 저렇게 되는 걸 보고 네. 저는 참담한 마음이고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라고 크립토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분산 기장을 중심으로 한 탈중앙화가 그게 철학의 핵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인사이더들에 의해서 개미들의 재산들이 다 털려나가는데 무슨 놈의 거기에 스테이블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언어 도단이다. 그냥 마케팅에 불과하다. 좀 이런 슬픈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스테이블 코인 아니 이제 그분이 해먹고 있잖아요. 뭐 자기를 뭐 미국을 코인의 수도, 크립토의 수도를 만들겠다 그래놓고 지 집안으로 99.99% 추정되는 100%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뭐 그때 저희는 우리 4월 8일 날 자기 친구들한테 주식 사라 그래서 친구들 크게 한 방 벌었어라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아 저게 무슨 소린가 왜 저러나 했는데 이번 10월 10일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우리 예전에 모 대통령처럼 한국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대통령이 됐구나 저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걸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늘 하나잖아요. 입벌구다. 그런 자가 이야기하는 걸 믿는다는 자체는 네. 아직도 우리가 순진한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압승 더 나가서 그때까지 자기 집안의 돈벌이를 위해서 밀어붙이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고 제가 내년에 금리 인하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QE도 가능해 보이고 3대 IPO 다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뭐 4대 IPO, 5대 IPO 다 나올 것 같다. 뭐 오센틱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의 말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의 이해관계. 네, 그 집안이 부자가 되기 위한 록펠러 2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플랜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의 행동이 거의 다 이해가 돼요. 좋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보나 전략이 신뢰는 가지 말과 않지만 행동은 다르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엇박자가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그 입에 의해서 시장이 반영은 되니까 아, 그럼요. 우린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아유, 갖고 세계 계시겠죠. 최고의 인플루언서신. 인플루언서.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도 가져오고 금리 인하도 중립금리의 레벨을 이제 같이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본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건 어쩌면 인플레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예, 이란의 폭탄도 투하하고 가자 지구도 유엔 신탁 통치 이런 거를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결의도 하고 하는 게 네, 중동의 화약고만 좀 터트리지 않고 유지하면 자기는 다 세 마리 성장, 저금리 그리고 저물가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고용은 잡을 수가 없겠지만. 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유동성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걸 막아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인플레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남아 있는 건 커머디티 인플레를 일단 막으면 헤드라인 인플레는 그렇죠. 어떻게든 모양새는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취지는 이제 국제 유가나 주요 원자재 가격을 더 눌러놓는 그런 노력을. 천연가스는 이제 쉐일 드릴 쉐일 이렇게 그렇죠. 베이비 드릴 뭐 이렇게 쉐일 드릴 이렇게 이걸로 해결하는 거고 국제 유가 문제는 이제 그래서 자꾸 우크라이나 정전 평화협정에 저렇게 무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러시아에게 고기를 뜯어줌으로써 네. 저유가 자기 임기 중에 저유가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인간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저는요. 일단 인플레를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PCE 물가나 어쨌든 뭐 CPI나 다 마찬가지지만 YOY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물건 가격 말고요. YOY 물가 상승률만 보면 25년 대비 26년 YOY 인플레이션율은 잡을 수는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25년의 관세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26년은 그보다 낮아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생필품을 25년에는 안 들여왔는데 26년엔 적극적으로 들여오고요. 그러면 역시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떨어뜨릴 수는 있겠다. 그럼요. 그래서 예. 연준 멤버들이 이번에 근원 인플레, 근원 PC 전망을 2.5로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올해보다 훨씬 낮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거의 3% 가까운 거니까. 그러면 약간 의중을 생각해 보면 뇌피셜을 읽지 한번 이걸 한번 나름 한번 음모론적인지 몰라도 한번 판단해 보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26년 중간 선거 때까지는 막아두고 그 다음에 터지려면 마음대로 터져라 하는 식으로 유동성 파티를 벌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그렇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자기 사임 전에 바이든처럼 셀프 사면하면 되니까. 꼭 JD 벤스가 이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만 살면 되니까. 네. 그러면 뭐 지금 이 순간에 굳이 1년 후까지를 그림 그릴 수는 없지만 말씀 주셨던 거품 붕괴 뭐 혹은 이상 징후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뒤로 포스트포닝 하는 거고 계속 뒤로 미루다가 인플레도 막고 유동성만 공급하다가 11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그런 이상 징후들이 같이 인플레와 이런 것들이 같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뭐 저는 아까도 잠깐 네. 설 연휴까지는 그냥 괜히 그 해외 뉴스나 시장 뉴스, 개별 종목 뉴스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네. 들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3월 FOMC 이후에는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의사봉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5월, 6월 FOMC에서는 이제 누가 할 텐데, 그리고 8월에 또 잭슨 홀까지 이제 쭉쭉 이어지는 시기가 아마 시장에서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때 모든 호재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네. IPO도 성공하고 뭐 이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11월 사이가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시나리오를 짠다라면 아이고 그때가 뭘로 또 시장 유동성을 부양하려고 들까. 이제 그런 쪽에선 공백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이건 이제 스토리텔링이니까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전망해서 제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경제 분석가, 이코노미스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장기 전망은 3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보니까 네. 우리가 뭐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올해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란에 벙커버스터 떨어진 다음에 이란 그 강경파 군부가 저렇게 쑥 들어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개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다 스토리텔링에 불과한 거고요. 그냥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3에서 6개월 뒤에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 금리 인하 있기 전이 제일 좋더라 나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뭐 여러 외부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국장보다 미장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을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뭐 홍 박사님은 뭐 그렇게 말씀 또 겸손하게 말씀 주시기도 맨날 하지만 틀려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그 자본시장에 대한 전망이 틀리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다. 조건이 변화하는 거다. 이런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왜 예. 난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래도 조건이 변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잠정적으로 갖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신 그 스토리도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불러서 혼내주세요. 아닙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나타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뭐 저는 뭐 여러분께 설명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단기 금리는 떨어지는데 뭐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맞습니다. 스티프닝 현상이 있다든가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수익률은 이렇게 높은데 근데 여전히 주식보다도 높은데 주식으로 여전히 몰리고 주식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시면서 이런 현상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세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혹시 홍 박사님은 어떻게 이 이유를 규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단기랑 장기 인플레 기대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프리드만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는 결국 화폐적 현상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AI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이 모든 인플레를 다 잡아주시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지만 그건 인더롱런 먼 미래의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 90년대 IT 혁명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2010년대 지난 다음에야 저물가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저물가가 그레이트 리세션 때문이었지만 네, 그래도 네, 아무튼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뭐 어떻게 보면 제 3차 내지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이 어마어마한 산업혁명이 우리 눈앞에 왔는데 저는 그 아이폰부터 연속된 혁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혁명이 우리 눈앞에 왔는데 이게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그건 30년짜리 국채 이야기들이나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그냥 저유가 환경으로 인한 인플레 둔화가 단기 금리에 반영돼 있는 거고 장기 금리는 끝도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화 팽창이 벌어지고 또 전통적인 정부나 은행에 어떻게 보면 규제 당국이 컨트롤하고 있는 화폐를 넘어선 그림자 금융, 이제 섀도우 뱅킹 쪽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프라이빗 크레딧, 프라이빗 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형태로 사모펀드들이 뒤를 주도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회전율이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쪽에서 발생하게 되는 통화 승수보다 이런 섀도우 뱅킹 쪽에서의 통화 승수가 만기도 짧고 더 격렬한 걸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더 높아지니 미국의 장기채를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악스러운. 그리고 더 나가서 오빠법, OBBBA법으로 인한 감세의 장기적인 영향은 결국 국가 재정의 파괴로 이어질 테니 먼 미래 지금은 미래는 나 몰라라를 외치고 있는
이거는 이제 사실 바이든 때부터 했습니다만 전부 단기 국채만 찍지 장기 국채는 찍지 않아서 과거에 발행했던 장기 국채, 저금리 장기 국채로 버티고 있는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옐런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파퓰리즘입니다. 이 문제들이 다음 차기 벤스가 될지 뭐 뉴섬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차기가 다가오게 되는 시점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상실, 손실의 리스크들 그런 인플레 리스크 프리미엄을 장기에 붙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의 확대는 결코 좋은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워낙 홍 박사님하고 말씀 나눌 때 이렇게 금리나 또 그밖에 뭐 자본시장의 향방 이런 것을 들여다볼 때 말씀 나누는 게 참 도움이 되고 저도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또 캐치가 아니, 좀 돼서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네, 해서 도움이 참 되고 여러분들도 다차원적으로 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홍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요새 좀 약간 제가 네. 작년에만 해도 스윗한 홍 박사였는데 네. 이 가격에 주식 안 사면 언제 살 거냐를 네. 외치는 따뜻한 홍 박사였지만 올해는 이제 까칠한 홍 박사로 전업 중인 게 네.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저는 좀 굉장히 본능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사실 높아져 있는 자산 가격을 보면 저게 유지되면 좋은데 그건 희망이고 희망과 전망을 헷갈리면 안 돼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되새기다 보니까 좀 까칠해졌습니다. 네. 너무 주셨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홍 박사님을 모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대 화두인 환율을 말씀을 안 나누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지금부터 토론을 하면 좋겠다 생각인데 환율 붕괴의 배경 1번, 2번 환율 붕괴에 따른 영향, 세 번째 환율 전망. 뭐 어쨌든 이런 틀로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환율 붕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 박사님? 일단 뭐 국민연금 해외 투자 확대가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2016년 국민연금 나올 때 통과시켰던 그러니까 네. 제 후임자가 통과시켰는데요. 네. 안 팀장 고마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걸 마지막 난관을 뚫은 건 이제 2016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환해지 규정을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해외 투자 비중은 이제 중기 자산 배분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 자산 배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나간다라는 것과 함께 환해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가 이제 대략 국민연금 자산 운용 규모가 500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200조 정도를 하다가 300조, 400조, 500조, 600조로 이제 지금 점점 해외 주식 비중이나 해외 채권 비중이 커져서 네. 현재로 이제 제가 추산을 대략 해보니까 해외 자산 비중이 한 800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800조면 현재 환율 대비해서 보면 6천억 불 정도에 되는 누적적인 자산이 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1.4조 달러 정도의 넷 포린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의 3분의 1이나 40%는 국민연금 탓이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요새 이렇게 격렬하게 나타났냐 하면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방아쇠를 땡긴 요인은 2022년 10월, 11월에 두 가지 사건 때문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사건은 10월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두 번째 방아쇠는 11월에 있었던 오픈 AI의 챗GPT 3.5 발표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큰 자산, 금융 자산가들이 한국 원화는 보유하면 안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네. 그때 이제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했던 레고랜드 채권이 이제 디폴트 처리가 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발동해서 사주긴 했지만 이제 그때 쇼크로 한전채 금리 6% 가던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도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던 그런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한국 경제 정부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가 제일 크다. 저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부자자들의 해외 이민 붐도 이때부터 본격화된 거고 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2011년
챗GPT 3.5가 딱 나온 다음에 야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우린 가야 되고 미래는 여기다라는 확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018년, 17년에 알파고 쇼크를 겪었던 나라라서 더욱더 빨리 움직인. 그래서 대성공을 해버렸죠. 또. 특히 그 뒤에 발생했던 3번 정도의 조정이 있었는데 모두 조정 시 매수해서 성공을 해버리니까 계속 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딱 10달 동안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900억 불에 도달한 딱 10달 만에 900억 불이 왔고 특히 10월 한 달에 180억 불이 나갔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부자들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국내 자산은 부동산,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금융자산은 달러, 표시,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추세를 꺾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 왔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요인은 최근에 엔 약세가 벌어지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에 대한 좀 약세 베팅도 있었다. 네. 이 3가지 때문에 지금 1,470원, 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대로 간다라면 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3년 전 하는 부총재님, 여성 부총재님이 외환시장이 새로운 레짐에 진입한 것 같다 그랬을 때 비웃었거든요.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블로그에서 3년 뒤에 보자 그랬는데 제가 틀렸고요. 우리나라는 그때가 그분이 감으로 느끼셨던 그땐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셨는데 스트럭처럴 브레이크가 왔구나. 그래서 한국 국채, 지방채 못 믿겠다. 특수채 못 믿겠다. 더 나가서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느냐라는 아주 극단적 비관론들이 그때 제기된 것 같고 더 나가서 창창한 인공지능 혁명이 이제 시작 단계라면 지금부터 거기를 사놓으면 나는 미래의 구글, 미래의 애플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93년에 애플, 2003년에 구글을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돈들이 이제 내년 엔트로픽, 오픈 AI, 오센틱, 스페이스X,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때 우리가 거기 가서 받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몇백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가 주로 이 환율 폭등을 만들었을까를 보실 때 홍 박사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또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의견을 또 드려본다면 이 환율이 폭등하게 된 배경 또 말씀하시지 않으신 부분을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도 유동성 공급을 폭발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4.8%입니다. 현재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지금 9.1%예요. M2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유동성을 늘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도 근데 우리나라는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공급의 주체는 또 예, 공적 사이드인데 근데 한국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환율 폭등의 주된 이유다라고 보고 있는 요인인데 근데 이걸 이제 말씀 나눈 걸 이제 전제로 한국은행 총재 발언 아마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이런 거죠. 금리차 때문이 아니라 뭐 청년층이 소위 서학개미 청년층이 쿨하게 뭐 해외 투자를 늘려서다 이렇게 표현한 그 문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네. 나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부유층이라니까요. 이민 가고 있는 거예요. 투자 이민 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국적은 한국에 있지만 네. 내 자산은 대부분은 달러 파킹하겠다는 그 요구가 엄청나게 격렬합니다. 네. 저희가 6천 명 정도 되는 고객들이 한 3,500억 정도 AUM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고객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정말 자주 하거든요. 그렇게 자주 하면 질문의 거의 99.9%는요. 네. 지금 달러 사도 늦지 않았냐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사도 되지 않았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네요. 예, 저는 2년 한 반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2023년 3월에 출시했으니까 근데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제발 해외 지사 좀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저희들 이제 내년에 싱가포르 진출하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고객님들이
거기 진출만 하면 우리가 돈을 맡기고 싶은데 왜 안 하냐고. 뵐 때마다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니 그럼 뭐 합작이라도 해야 되겠다. 단독 법인 만드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우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합작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굳혔고요.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저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니즈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언론과 방송과 또는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한국에 대한 비관론이 승리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016년 삼성전자 부도 난다고 책 쓰셨던 그 서울대 교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 뒤 삼성전자의 이익은 몇 배 늘었지만 그 스토리텔링이 한국 사람을 사로잡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모 교수님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율 폭등의 주된 배경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몇 번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발언은 아니다. 그럼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걸 안정화시킬 주체는 한국은행인데 거기 완전 놀고 있습니다. 왜냐 요새 외환 보유가 늘고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외환 보유가 줄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달러를 매도해서 개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 외환 보유고가 역사상 최대치로 다시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외평채 찍었는데 그 돈 어디다 쓰는 건지 정말 묻고 싶죠. 저는 묻고 싶네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화두가 뭐냐면 그러면서 엊그저께 기재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1.5조 원 매입해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이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을 잡겠다는 게 환율에 문제가 없다고 하든가. 그래서 과소비 때문에 외환위기 왔다라는 스토리텔링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근데 환율 폭등의 배경을 지금 잠깐 진단해봤고, 그러면 이 환율 폭등이, 그러니까 이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어떤 위협이 올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위협이 지금 이미 오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K경제. K경제가 온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출 기업만 그리고 수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약 2%에서 3% 김 부장님들만 녹아나는. 성과급 파티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서울자가 김 부장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인터넷 제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감동받으신 분이 많았는데 저는 보면서 so what? 왜냐하면 그 포지션에서 50까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갖고 계시는 분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에서 3%밖에 없는데 거기에 공감을 표시한다라는 것은 제 페이스북이나 제 인스타가 얼마나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놀라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친구들을 쫙 따져봤을 정도의 충격이었다. 거기에 공감을 하다니, 그런 환타지에 공감을 하다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딱 2%에서 3%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투영하는 일종의 이제 페르소나로 거기를 보는 거지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스토리텔링에 불과한데 정말 좀 약간 슬펐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고 90% 이상 가까운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그 상당수는 고용보험 가입도 안 되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삶이 어떻게 될까? 재미없겠죠. 왜냐하면 체감 물가는 오르니까. 아니 정말 죽겠다고 합니다. 일단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뭐 PF 문제도 아직 해결도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만 왜 오르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 다 나왔네요. K경제다. 그러니까 정부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서 서울 아파트만 올렸다 뭐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환율 속에 상위 2% 수출 대기업만 엄청 좋아지고 그분들이 내년 억대 성과급 파티를 하고 그분들이 그 돈을 들고서 대출 안 받아도 되는 그분들이 돈을 들고서 동탄을 사고 동탄에 갖고 자가 갖고 계시던 김 부장님이 그 돈 들고 판교 가고 판교 살고 계시던 홍 이사님이 그 돈 들고 수지 가고 수지 살고 계시던 이 회장님이 반포로 가는 구성인 거지. 이걸 뭐 어떻게 뭐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을 왜 지방은 안 올랐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작년부터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수출 대기업만 올해 역사상 최대 이익, 내년에 사상 올해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내년에 예상되고 그 돈들이
그 안에서만 돌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 상당수는 다시 해외 투자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수출 기업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수출 기업들은 지금 정말 만세 표정 부르고 말이죠. 있죠. 표정 말이죠. 그렇죠. 속으로 만세 부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로 수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그 대기업들한테 비싼 가격에 수입해 와가지고 값싼 가격에 이미 1년 전에 1,350원에 계약했던 그 계약서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정말 지금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K자. 근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소득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또 K자. K자. 당장 조선만 해도 비정규직 고용만 늘이잖아요. 네. 제가 이 고환율을 잡지 않으면 고환율을 잡는 주체는 한국은행과 정부인데 고환율을 잡지 않으면 이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고환율이 지속돼요. 고환율이 지속되면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수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 유동성 공급을 늘려요. 추경 편성하고 확장 재정하고 더 유동성 공급을 그러면 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이게 이 고환율의 늪에서 빠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는 이걸 거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대만형 경제 혹은 지옥섬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만은 벌써 이 늪에 빠진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BOC가 이제 그 대만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끊임없이 그 대만 NT 달러 약세를 주도하고 그리고 보험사들하고 통화 수합해 줍니다. FX 수합을 해서 계속 이제 자기네 나라는 저금리를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해외의 고금리를 찾아 대만계 보험사들이 나가 있는 돈이 8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국내는 만성적인 저금리 그리고 만성적인 NT 달러 저평가 그러면서 수출 부양. 그러니까 저금리 속에서 신주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타이페이 중심가 부동산은 우리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최저임금 보면 130만 원 정도 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19만 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 높다고 뭐 그러는 걸 보면서 대만 부러워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런 나라를 원하시냐고 묻고 싶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꼴이 나고 있는 중이다. 네. TSMC만 부자가 되는 나라인 것처럼 우리도 일부 수출 대기업만 부자 되는 나라로 가고 있죠.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망요? 어쨌든 뭐 신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지만 그래도 의견은 여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은 드리니까. 아니 환율 전망에 성공하면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맞출 수 있어요. 네. 환율에 그 모든 게 녹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연말 연초에는 조금 환율이 좀 변동성이 진정되다가 네. 다시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를 때 더 대규모 투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정되다가 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리시고 계십니다. 뭐 저도 이제 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뭐 저도 의견을 가볍게 드리면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결국은 유동성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보진 않지만 26년에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제 더 빨라진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역시 한국은 추가 금리 인하가 굉장히 어렵고 더디지만 미국은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리 차나 유동성 공급 속도나 이런 것을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면 어쨌든 이 환율에서는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예 이 부분은 저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전망과 희망은 좀 차이가 그러니까요. 있지만, 네, 그렇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과 1시간여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우리 홍 박사님이 내주신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이거 저는요 이런 책을 보시면서 과거의 돈의 흐름이 어떤 이벤트 때 어떻게 흘렀는지 이런 걸 좀 기반으로 장착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추천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홍춘욱 박사님께서 실전 투자 멤버십
12월 데모집을 하고 계세요. 또 홍춘욱 박사님의 견해 좀 들어보고 나도 실전 투자하는데 좀 참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 이상의 조금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실전 투자 멤버십 또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클릭해봐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놓쳤던 포인트도 꽤 많이 봤고.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참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1시간여 토론을 통해서 정말 이 경제 360도 전체를 고루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홍춘욱 박사님과의 정말 이 하하하는 토론 네, 하하하하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